일본인의 정체성이 한글로 인해 지워진다며 위기의식을 느끼는 일본의 기성세대. 그런 위기감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국어를 사용해 종이 쪽지를 주고받는 일본인 학생들. 급기야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1대1 상담에서 한국어 학습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제 이름은 나룸이라고 해요. 도쿄의 곽 조용한 도시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올해로 17이 되었어요. 성격은 그리 눈에 띄는 편이 아니고 조용한 편이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나름이는 요즘 애들과 다르게 조용하다며 말씀해 주시기도 할 정도죠. 수업 시간엔 말수가 적고 교실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상에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스스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도 밤늦은 시간? 조용한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한국어를 따라할 때일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느끼는 것도 좋아했고, 영어를 들을 땐 마치 외국인처럼 말해보는 흉내를 내곤 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부터 한글과 한국어에 빠지게 되었어요. 매력적인 언어이고 한국어 모르면 솔직히 학교 생활이 안 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K-팝 때문이다, 드라마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찾지만 그냥 언제인지부터 모르게 한국어 단어를 모르면 안 되고 그냥 유행어가 있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였다든지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왠지 멋져 보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가 좋아진 것이지 선생님들처럼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에게도 한글은 신기했어요. 한자는 아무리 봐도 형태만 복잡하고 뜻을 외우는 것도 버거웠는데 한글은 소리를 조합해 읽는 구조였고 조금만 익히면 눈에 익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단어를 따라 써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무렵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서 한글은 저에게 이야기의 언어가 되었어요. 등장인물의 감정을 더 정확히 느끼고 싶어서 자막이 뜨기도 전에 대사를 먼저 읽고 반응하려 노력했죠. 그 과정이 저는 이상하게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유튜브로 한국 아이돌을 본다고 하면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보긴 하더라. 심지어 몇몇 선생님은 한국어에 빠져있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 은근히 불편해하시기도 했어요. 너무 편향되게 빠져있는 건 좋지 않아.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말을 아꼈어요.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 책상 속에 숨겨둔 한글 노트를 집에서만 꺼내 읽었죠. 반항하는 친구들은 왜 한국어 연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서 대들던데 저는 그런 성격은 못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익혀가며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사실 일본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나라예요. 학교에선 늘 제 시간에 등교해야 하고 교복치마 길이나 양말 길이까지 규칙이 정해져 있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규칙을 어기는 건 그리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대부분 튀는 행동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칭찬보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까요. 학교 수업 역시 그런 분위기를 강요하기는 해요. 요즘 반항하는 10대들이 유행이라 그런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간 종종 일들이 터지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아무래도 보수적인 글자인 한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자는 매일 시험처럼 외워야 해요. 아침 조회 시간엔 오늘의 한자 퀴즈가 있었고 국어 수업에서도 한자의 획수를 하나 틀리면 감점 대상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늘 강조하셨어요. 일본인의 교양은 한자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기사만 봐도 요즘 10대들, 더 나아가 20대, 30대도 한자를 모른다며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어른들은 한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한자를 부담스러워해요. 외우는 것엔 실생활에선 별로 쓸 일도 없었고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한자를 쓰는 대신 그냥 가타카나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한자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자 대신 한국어 배우면 더 효율적이겠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일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진로에 도움이 안 되는 비주류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죠. 더구나 요즘 일본 내 언론은 한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있을 때마다 예민한 보도를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부모님이 보시고 나면 제게 은근슬쩍 물으시곤 했어요. 한국 관련된 건 너무 빠지지 마라. 괜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니.
처음엔 그냥 그런 말도 어른들이니까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다들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었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꺼내다 보면 사실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어와 한글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른들 생각하고 우리들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대체 어른들은 한국을 왜 그렇게 미워할까? 평소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왜 그럴까 하고 말이죠. 한글 노트에 빼곡히 정리해둔 단어장, 드라마에서 들은 예쁜 표현들,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한국어의 어미 변화들. 그 모든 게 어른들에겐 그저 쓸데없는 낙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슬펐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3학년 진학 설명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앉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와 진로 관련 강연을 들었죠. 그중 외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사회과 교사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한글 배우는 학생도 일부 있긴 합니다. 뭐, K-팝 때문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글은 실용성도 낮고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언어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예요. 현실적으로는 영어와 중국어가 훨씬 낫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작게 웃더라고요. 그냥 어른들이 또 저런다. 신경 쓰지 말자. 그 말에 저도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에 귀를 닫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노트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든 한글 노트를 꺼내려다 말았어요. 정말 이게 쓸모 있는 걸까? 선생님들 말씀대로 나는 그냥 한류에 중독된 애일 뿐인가?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 저는 늘 외모나 말투로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복 치마는 규정 길이에 맞췄고 머리카락도 자연갈색으로 염색한 적도 없었어요. 남들처럼 조용히 수업 듣고 점심시간엔 친구들끼리 조용히 도시락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제가 어른들이 싫어하는 걸 반항하면서 유일하게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게 바로 한글이었는데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른들이 하지 말란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 이제 와서라도 그 문을 닫아야 하나 싶었어요. 친선생님의 무심한 언급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 섞인 표정 때문인 거죠. 며칠 후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어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공부엔 도움이 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였지만.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노트를 꺼내 펴봤어요. 페이지 한 구석에 제가 쓴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국어가 재미있고 한글 단어를 쓰는 게 좋고 그냥 이젠 한국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좋아하는 감정이란 건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났어요. 그때 느꼈어요. 외부에서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노트를 덮는 게 아니라 다시 열기로 말이죠. 비웃음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이 언어를 배우는 건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의 혼란과 아픔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계기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책 대신 노트를 꺼내 한글 문장을 조용히 따라 쓰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거 한국 글씨 아니니? 요즘 젊은 애들 많이 배우더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격려였어요. 누군가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리고 어른들이 전부 다 한국어를 배우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에 엄청나게 응원이 되었어요. 정말 그 할머니께 아직도 고마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한국어를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고. 요즘 손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덕분에 감정 표현을 많이 해줘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눈치챌 수도 있었어요. 한국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어하고 다른 것들이 있죠.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솔직했고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행복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런 문장을 또박또박 한글로 적어볼 때마다 저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은 낯설고 불편한 것이지만 한국어에선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진로 상담 주간의 셋째 날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1대1로 상담을 받는 시간. 저는 조용히 상담실에 들어갔고 선생님은 제 서류를 훑어보며 물으셨죠. 나름이 희망 대학 적어봤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어 교육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그 순간 약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죠. 왜 하필 한국어야? 요즘은 영어도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어도 비즈니스에 유리하잖니. 한국어가 진로에 있어서 솔직히 너한테 도움이 될까? 솔직히 이쯤 되니 더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인터넷상에선 한국어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자신감도 있었죠. 제가 정리한 노트를 사진 찍어 올리면 이내 곧 댓글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정리했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같은 말들이 달렸죠. 그중엔 일본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같은 반 친구 유이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름이 그때 내가 준 단어장 있잖아.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어. 진짜 신기했어. 이런 말도 들어보고 동시에 진로 상담 이후에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어가 쓸모 없을까? 그 질문을 안고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곧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어 학과가 생기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기업들이 K 콘텐츠, K 뷰티, K푸드 관련 마케팅 인력을 뽑는 일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게다가 관광 안내, 콘텐츠 번역, 유튜브 편집, SNS 마케터까지 한국어 실력이 있으면 써먹을 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제가 팔로우하던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일본어 자막 제작을 일본인 학생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어에 빠진 덕분에 일까지 하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고 그걸 보면서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마 이런 정보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은 옛날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때와는 달라요. 쓸모없음이란 말은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에서 나온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한국어가 좋아서 배우는 언어에서 쓸모가 있다는 걸 알고 더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 전공자의 진로, 한국어 능력자의 연봉, 한국어 통번역 관련 직업군,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일본 지사 채용 공고까지.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통계 보고서였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일본인의 평균 연봉이 중국어나 영어를 다루는 사람들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문화 콘텐츠,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선 한국어 능력이 가산점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했던 말들은 확실히 지금 통용되는 일본의 현재와는 꽤나 많이 어긋나 있었거든요. 쓸모없다는 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직 잘 모른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현실이었죠. 뒤 두 번째 진로 상담 날,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한국어는 진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오히려 콘텐츠나 번역, 마케팅 쪽에선 한국어가 큰 장점이 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약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한 내용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보고서 링크, 기업 채용 공고, 크리에이터 협업 사례까지. 선생님은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걸 들여다보셨고 그러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름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줄 몰랐네. 확실히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는 말이 진짜구나. 보수적인 선생님들이라 변화한 사실을 설명했을 때 빠르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금방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모습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이카가 물었어요. 또 선생님한테 한국어 얘기했어? 응,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셨어. 멋지다. 나름이 점점 진짜 한국어 전문가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좋아하던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왠지 이런 칭찬은 공부를 잘해서 받은 칭찬보다도 훨씬 깊게 와닿았죠. 진로 상담 이후 제 안의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존재였던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프린트한 자료 몇 장과 노트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에게 설명했어요. 요즘 한국어 관련 직종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사례까지. 처음엔 부모님도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그게 안정적인 길일까? 혹시 유행이 지나가면 어쩌니? 그런 걱정은 당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박하지 않고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고, 제가 얼마나 이 언어에 진심인지 단순한 흥미를 넘은 확신이라는 걸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물론 이런 대화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이어졌고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나름이. 너 말대로 요즘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알던 때랑 좀 다른가 보구나. 그리고 아빠는 덧붙이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진짜로 공부해봐. 그 대신 어학연수도 생각해보자. 직접 가서 보고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지켜온 믿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도 설득에 성공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로 약속받게 되었어요. 그 약속이 제게 어떤 의미였냐고요? 그건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믿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죠. 한국 어학연수를 준비하게 된 이후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요. 진짜 한국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트를 넘기는 손끝도 발음 연습을 하는 입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요즘은 한국에 먼저 가서 자리 잡은 일본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게 큰 즐거움이에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20대 초반의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된 말이 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열려 있다고 해요. 지역 이동도 자유롭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서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해요. 일본을 조금 갇혀있는 답답한 곳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갇힌 듯한 느낌으로 살았던 내가 여기선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고 이야기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서 다름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거든요. 조용해야 하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는 압박. 그게 익숙했지만 늘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 다름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처럼 보였어요. 나처럼 조용한 성격의 사람도 한글에 빠진 이상한 아이도 그냥 하나의 개성으로 봐주는 그런 곳. 그래서인지 요즘은 단순한 어학연수를 넘어서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은 막연한 상상이지만 그 상상이 제게 이렇게까지 희망을 줄 줄은 몰랐어요. 이 모든 시작은 한 장의 노트와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이었는데 그 작은 시작이 지금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다짐해요. 언젠가 한국의 누군가와 한국어로 진심을 나누는 날이 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겠다 다짐하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